월가의 빅마우스들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최악은 오지 않았다? 월가의 경고, 또 역발상, 긍정론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또 제 생각도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하는 칼 아이칸이 있습니다. 이분이 잠깐 소개해드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맡기도 했어요. 실력이 있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분이 이렇게 비관론적이지 않았는데 또 이번 주에 한 컨퍼런스에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냐? 봤더니 이제 인플레가 잘 안 잡힌다. 그러니까 지금 비관론자들은 인플레가 잘 안 잡힌다의 베팅이고, 긍정론자들은 인플레가 빨리 잡힌다의 베팅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실 분들은 이거 인플레 못 잡는다, 연준 의장이 그렇게 발버둥 쳐도 쉽게 안 잡힌다, 고물가 고금리가 뉴 노멀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 보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다, 이거 또 심리라는 게 확 꺾이면 인플레도 확 꺾인다, 연준이나 이런 월가가 너무 비관론으로 보는 거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끝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론과 부정론의 근거가 사실 지금 인플레인 것 같은데, 칼 아이칸은 인플레이션은 끔찍하기 때문에 마치 한 번 램프에 빠져나온 지니를 다시 넣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아리튼 이 엄청난 기대 심리와 막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네요. 램프에서 빠져나온 지니를 넣는 것처럼. 참 비유도 찰지게 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고인플레 유지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레이 달리오도 요즘에 매주 한마디씩 거드는데 자꾸 전망치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수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눈여겨보는데, 이번 주 금리 인상 발표를 보고 바로 다음날에 코멘트를 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긴축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금리가 지금 3.25인데 4.5에서 5 사이까지 올려야 되니까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침체 확실히 오고, 침체가 오니까 경착륙, 그러니까 덜커덩거리는 안 좋은 침체 및 경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얼마가 빠질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더 빠질 수밖에 없고, 특히 2023년, 2024년에 경제가 더 나빠진다. 그리고 2024년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 지금 중간 선거만 끝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레이 달리오는 2년 뒤까지 또 보고 있는 거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전까지 또 힘들대요. 산 넘어 산이네요, 정말. 그러면서 전형적인 침체 및 하락장 진입 신호가 나오고 있다면서 또 불안감을 키우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모든 자산의 가치는 내려간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가면 주식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라는 게 레이 달리오의 메인 근거이자 논리입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중장기 인플레가 2%, 3%대로 안 내려온다. 길게 4% 이상에서 유지될 거다. 그러므로 금리도 4%대가 오래 유지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산 가격보다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죠. 틀린 말은 없는데 상황이 바뀌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맹신하실 필요는 없는데, 인플레 전망이 또 레이 달리오라고 다 맞추고 항상 맞고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JP모건 CEO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최악을 대비하라라는 말을 했는데, 참고로 제가 JP모건 CEO,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분을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4월에는 경제에 먹구름이 온다 그랬는데 5월에는 허리케인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시가 좀 놀랐거든요. 먹구름보다 센 게 허리케인이어서. 이번 달에 뭐라 그러냐면, 어제 먹구름은 보이는데 그게 허리케인인지 저기 있어서 애매하다. 수평선에 이제 먹구름이 있는데 저기 이렇게 좀 보이는데 말 되게 애매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최악을 대비해야 되고, JP모건은 대비를 잘 해놨다. 그러면 경제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행운을 빕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게 허리케인이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대비하라 이러면서 좀 안 좋게 말한 거죠. 요게 먹구름일 가능성은 행운을 빌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니까 운에 따라야 될 정도로 비관론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들어서 특히 금리 인상 발표가 나서 월가의 빅마우스들, 구루들이 많이 비관론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좀 힘들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몫 더 거들어서 요즘 월가에서 또 나오는 얘기들이 요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그동안 끝까지 버텼던 애플, 테슬라까지도 좀 위협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이 월가 기술적 분석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또 한번 참고로 들어두시면 좋은 게, 마지막까지 제일 잘 버티고 덜 빠지던 대장주나 주도주가 가장 마지막에 무너지면서 증시가 이제 빠지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그럼 애플, 테슬라가 안 좋은 이유를 대야지 라고 이제 제가 보니까 기술적 분석가이기 때문에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애플과 테슬라가 가장 잘 버티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애플의 최근 1년 수익률이 플러스입니다. 유일해.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성장주 중에 지금 1년 동안 들고 있었을 때 수익이 플러스인 주식은 애플하고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 다 1년 들고 있으면 다 마이너스인데 애플과 테슬라만 유일하게 1년 전에 사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
그리고 테슬라도 1년 전에 사놨으면 지금 수익권이랍니다. 두 개의 대장주인데 증시가 만약에 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마지막까지 버티던 애플 주주분들과 테슬라 주주분들도 못 참겠어 하면서 이제 애플까지도 매도 버튼을 좀 누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물이 마르면 호수의 가장자리부터 물이 마르면서 가장 핵심에 있는 애플과 테슬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아무래도 지금 하락장이니까 비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S&P 500 지수가요. 이게 장기 차트거든요.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긴 하락장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9개월째 미국 주식이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5년 동안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이렇게 긴 하락장을 맞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정도가 1.5년이었고요. 그 이후엔 하락장이 뭐 길어야 3개월, 5개월, 3, 4개월, 3개월, 코로나 때 막 2개월 빠지고 바로 올랐죠. 3개월인가요? 빠지고 올랐는데 9개월째 흘러내리니까 진짜 저희 채팅창에서도 많이 말씀해주지만 지친다. 차라리 빨리 빠졌다가 올라오면 좋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그냥 빨리 쇼크 와서 패닉셀 나오고 다시 좀 올라가면 안 되나? 코로나 때처럼 그러면 좋은데 너무 지치게 그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짐 빠지게. 그래서 긴 하락장, 그러니까 더 비관론이 극대화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심리적인 지지선인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문 기간이 역대 세 번째. 그러니까 비관적인 심리가 길어진 구간이 역대 세 번째입니다. 100일 넘어갔는데 닷컴 버블, 금융위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 위기급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 시장이 비관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부각된 게 이제 08년 데자뷰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다는 데자뷰가 힘을 엄청 얻고 있어요. 이제 또 자꾸 비관론이 커지니까 이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노란색 배경이 2008년 당시에 S&P 500이고요. 그리고 하얀색이 지금입니다. 6월 저점 현재 딱 있는데 2008년에도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패닉셀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저점 이탈 여부가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여긴데요.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여긴데요. 애널리스트들도 기술적 분석가들도 여기를 지금 현재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큰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08년과 비슷하다. 그러는데 근거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공포지수라는 게 있어요. 빅스지수. 그 흐름도 08년 당시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 공포지수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증시가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닉이 나올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터질 수 있다. 그게 한 가지 근거고요. 좀 근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런 주장을 또 펼치시고 실제로 이번 주에 국내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지금 금융위기 전에 공포지수와 상당히 비슷하다. 불안하다.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공포지수는 너무 낮다. 공포지수가 낮다라는 얘기는 다들 힘들다. 증시 너무 지치네요 하지만 다들 진짜 공포다운 공포를 느끼고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증시는 폭락을 하면서 패닉셀이 나와서 2008년이나 코로나 때처럼 진짜 개인들이 들고 있는 주식을 다 내놔야 그때 찐바닥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시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국내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까지 나오더라고요. 빅스가 낮은 게 오히려 불안하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시면 주요 지표들의 분위기가 금융위기 직전에 항복성 매도가 나오기 전과 되게 비슷하다. 제가 이런 멘트는 국내 리포트에서 처음 보거든요. 되게 비관론을 펼치신 리포트도 아닌데 제가 이것도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지금 2007년, 2008년에도 빅스 지수는 되게 안정적이었다. 근데 갑자기 2008년 하반기에 주가 지수가 급락하면서 빅스 지수가 급등한 후에야 주가 지수가 바닥을 쳤다. 지금도 개인들이 계속 사는 게 불안하다. 개인이 더 이상 안 사야 되는데 개인들은 아직도 매수 여력이 있대요. 계속 산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지켜보고 펀드 매니저도 다 현금화 시켜놓고 지켜보고 있는데 개인들이 끝없이 산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거를 애널리스트 분이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때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때입니다. 2008년 이때 지금이 현재랑 비슷한데요.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직전에 공포지수는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다들 아닐 거야 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포지수가 급등하니까 비로소 그때야 이제 개미들이 다 털려가지고 이때 누가 안 팔고 버티겠어요. 이때 이제 다 팔았겠죠. 저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히. 폭락하면 다 털고 나서야 공포지수가 안정화되면서 증시도 2009년 3월부터 반등. 진짜 개미를 다 털고 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빅스 공포지수가 40을 넘어서 급등을 하고 나야 찐 바닥이 나온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가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공포지수는 너무나 안정적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급등을 하지도 않았고 20,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이게 이제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서 하락을 하면 공포에 질린 개미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빅스가 급등하고 그 이후에 찐 바닥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 막 예언처럼 말하기는 좀 너무 비약적인 주장 같긴 해요. 그런데 과거에 금융위기 때 어땠는지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주장은 빅스 지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원자재가 피크를 쳤는데 문제는 2008년에도 금융위기 때도 증시가 피크를 찍고 그로부터 얼마 있어서 원자재가 피크를 찍은 뒤에 침체가 오면서 같이 추가 하락을 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파란색 증시가 2007년 7월에 먼저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 이런 게 오르면서 지금하고 되게 분위기 비슷하죠? 유가, 에너지, 원자재 관련 주식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원자재 고점을 찍고 경기 침체에 본격 돌입하면서 에너지도 폭락하고 주가도 추가 폭락하면서 바닥을 향해 가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증시가 올해 초 2022년 1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쯤 먼저 피크를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원자재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주식 이런 거 강세였잖아요. 올해 6월달 물론 아직 피크를 찍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침체 우려 때문에 원자재들이 폭락을 하면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금융위기와 닮아있다라는 근거가 2개,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관이 팽배한 상황.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비관론만 소개해드리진 않죠. 긍정론도 있습니다. 이제는 긍정론이 씨알도 안 먹히는 분위기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말 그대로 소수 의견이 됐습니다. 이제 긍정론으로 월가에서 마지막 남은 황소 JP모건 마르코 콜라노빅 형님입니다. 이 형님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일명 반인 반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라고까지 불린 분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무시하시지만 너무 잘 맞춰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신으로 받들어지던 수석 전략가가 지금 몰락해가지고 다들 저런 긍정론자 낙관론자 이러실 수 있는데 이분이 여전히 연말 4,800 간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 이상 급등해야 되거든요. 야, 근데 내 말이 그 말이다. 비관론자들 말의 말이 내 말이다. 그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익도 빠지고 경제가 흔들릴 텐데 그러면 연준이 지금처럼 긴축을 하겠냐.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의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식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조금 설득력이 약해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또 이분은 구독자분들이 너무 무지성 상승론자다라고 하셔서 좀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분은 이제 비관론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죠. 이분은 5,100 연말 5,100이면요 지금부터 미국 증시가 40% 반등해야 됩니다. 37%인가 반등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세론자를 넘어서서 거의 기도 메타 정도의 그 정도인데 근거가 뭐냐 했더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 봐라 10월 달에 증시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빡 오른다 하는데 듣기만 해도 기분은 좋던데 인플레가 돌덩이처럼 떨어진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소개드렸는데 디플레 올 정도로 빡 빠진다. 소비 심리 확 식는다. 물가 확 빠진다. 그러면 다시 소비가 살아나면서 급격한 이익의 증가가 오고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 실적 잘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나온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래서 증시가 빠지니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긍정론자들의 얘기는 들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그렇고요. 진짜 긍정론자 소개할 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JP모건 형님하고 톰리 형님 이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황소가 2명. 이분들마저 항복하면 찐바닥이 나올 텐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월가들도 중립적인 입장으로 월가는 맨날 말을 바꾸는데 이제 기관들도 바꿨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번 주 금리 인상 발표된 거 보고 나서 연말에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4,300에서 3,600으로 내렸고 기관들은 늘 후행적으로 바꾸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 골드만삭스와 시티는 내년까지 금리 4.75 그거 반영하면 3,600 바클레이즈라고 하는 기관은 4.5 그래서 한 3,800, 4,000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대 비관론자입니다. 5% 내년 3월까지 다만 월가는 연준하고 다르게 내년 하반기면 금리 인하 간다. 그러므로 내년 정도부터 증시 반등 빠르면 올해 말부터 반등도 노려볼 수 있다. 증시는 선행하니까요. 그렇게 좀 희망의 로를 돌리고 있는 게 월가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리 뒤집은 건데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증시의 프리미엄도 빠진다. 그래서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도 조금 금리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긍정론자나 월가 입장은 여기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긴축을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긴축이 강력하다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긴축이 약하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긴축이 가장 셉니다.
미국, 캐나다, 영란은행, 영국 평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하니까 긴축이 먼저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이제 월가도 하는 겁니다. 먼저 한 만큼 먼저 끝내는 게 내년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준은 내년에도 안 끝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 긴축 사이클은 대부분 생각지 못한 악재가 터지면서 조기 종료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이제 월가의 한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준조차도 2024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경제가 못 버틴다. 자기들도 알고 있다. 침체 오고 실업률 늘어나는 걸 알고 있다. 자기들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연준은 24라고 했지만 월가는 23 요 어딘가에서 증시 바닥을 찾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월가도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올해는 워낙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결국 인플레가 핵심인데 현재 8%대 물가에서 비관론자, 앞서 소개해드린 레이달리오나 어떤 석학들은 고물가가 이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관론, 월가는 한 요 정도, 중간 정도로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낙관론자는 빨리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JP모건이나 톰리나 캐시우드나 앨런 머스크는 희망사항이죠. 빨리 빠져야 긴축이 중단되고 연준도 돌아서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 소수 의견, 이쪽이 다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측은 어려운데 물가 지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매번 말이 바뀌니까 현재는 그래서 이 비관론이 득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물가는 잡히지 않을까요? 물가는 잡히는데 속도의 차이니까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긍정론적인 신호를 보여드리면 이번 주에 하락 베팅이 사상 최대 규모 풋 옵션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선물 시장, 파생상품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한 결제 규모 건수가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코로나 이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락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야 될까요? 역발상하다가 저만 죽을까요 이게? 모든 사람이 비관론 그렇게 되고 있고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라 그래서 지금 막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역대급 하락 베팅, 코로나 저점 바닥과 비슷한 베팅, 금융위기 저점, 유럽위기 저점, 16년 중국발 쇼크 저점 이때와 비슷한 투기 순매도 포지션, 상승보다 하락에 베팅한 포지션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관론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상승 대비 하락 비율 베팅도 코로나 이후 최고치. 그러니까 상승한다의 베팅 포지션보다 하락에 베팅한다는 포지션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중 코로나 이후 최고치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또 다들 숏에 베팅하고 있구나. 그런 거죠. 서학개미 SQQQ에 몰빵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겠죠. 한국의 미국 투자 개미들 미국 숏에 몰빵 막 이러면서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비관론 극대화 다 숏 베팅. 미국 개미들도 똑같습니다. 한국 개미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개미들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비관론 10명 중 6명이 증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더 떨어진다라고 응답한 상황입니다. 야, 저도 오늘 비관적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도 이 중에 하나가 돼버려서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 역발상을 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아 진짜 비관은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보통 뭐 응답자 이렇게 비관이 높을 때는 단기 반등이 됐다고 하는데 아 이제는 그런 말 드리기도 조심스럽네요. 참 너무 킹달러 킹금리라 이 지표들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긍정 신호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한 기관에서 보고서를 낸 게 이번 사이클의 절대적인 주도자였던 밀레니얼 세대 있잖아요. 밀레니얼 세대가 최근 1년 동안 절반 정도가 주식 팔고 떠났대요. 밀레니얼 그러니까 한 20, 30대 절반 정도가 주식 팔고 떠났답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신호 아니냐라는 보고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베이비 부머 세대나 X세대 분들은 장투하시는 편이고 G세대는 10대인데 10대보다도 오히려 밀레니얼 2030들이 절반이 주식을 팔고 떠났다네요. 많이 팔고 나갔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는 신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B2 한국도 신용융자 이런 걸로 판단하시는 분도 있는데 마진 뎁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극단적으로 지금 B2가 줄어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회수. 지금 보시면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줄어든 거 보이시죠? 줄어들고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B2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율로 보면은 닷컴 버블 때 반토막, 금융위기 때 반토막이었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 많이 빠졌는데 증가한 거 대비 감소율로는 더 빠질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B2가 보시면 증시랑 겹쳐볼게요. B2가 빨간색이고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규모입니다. B2 규모, 마통 뚫어서 하시거나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B2가 늘어나면 주가도 오르고요. 그만큼 증시 분위기가 좋다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대체로 동행합니다. 선행지표는 아니고 지금 B2가 아직 바닥이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바닥이 나오고 만약에 다시 B2가 늘어나면 증시도 동행해서 반등합니다. 파란색 반등하는 거 보이시죠? 코로나 때 B2 엄청 늘었네요. 이거 보시면 금액 어마어마합니다. 풀린 유동성 갖고
B2 하니까 증시도 같이 이제 동행해서 오른 것도 있는데 현재는 빚을 다 갚고 있다. 대출금 다 갚고 있으니까 증시도 같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기보다는 동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맞물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B2가 바닥을 치고 또 올라가는 것도 증시 바닥에 신호일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매달 공유를 드릴게요. 마진 뎁트.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마진 뎁트라고 치시면 됩니다. 마진 뎁트 앤드 S&P 500이라고 치시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한국 주식은 신용융자 뭐 이렇게 치면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거 저는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주요 위기에서의 바닥을 칠 때 이렇게 지금 많이 B2가 빠지긴 했는데 아직 바닥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증시도 다시 빠지면서 최근 5년, 10년 평균보다 더 싸졌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도 싸졌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게 10월부터 기업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역성장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체 빠지면 역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싸다 비싸다를 얘기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애매해서 저도 함부로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주식이 많이 빠져서 싸졌다. 버는 돈 대비 싸졌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이익을 대표해주는 선행지표인 제조업 지수가 먼저 빠지면서 미국 기업 실적도 같이 빠지는 거를 선행지표로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0월 14일부터 실적 시즌이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필 올해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S&P 500의 선거 사이클 평균이거든요. 대통령 1년차, 중간 선거 3년차, 4년차 이렇게 있는데 2년차 중간 선거 있는 해가 최악입니다. 수익률이. 근데 우린 올해는 평소보다 더 나쁘네요. 근데 희망적인 얘기를 돌려보자면 10월, 11월 이때부터는 반등인데 10월 중순부터 반등했거든요. 이번에 희망회로로 돌려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단기 반등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3, 4년차 안정을 찾는다 그랬는데 또 레이달리오 형님은 또 선거 전까지 힘들다 그러니 이거 참 그렇습니다. 심리를 꺾어놓으려는 전략인지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 전 저점 이탈 여부 확인하고 10월달 실적 시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기로는 금리 달러가 안정되는지 인플레가 둔화되는지 물가가 좀 잡히는지 같이 확인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 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 원 이상 거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 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 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